오빠, 제발, 도와줘. 여동생의 떨리는 목소리가 전화기 너머로 들려왔습니다. 유리 깨지는 소리, 거친 욕설, 그리고 비명. 태희야, 어디야? 지금 당장 가. 평범한 제대 군인으로 살아가던 정우. 하지만 그에게는 아무도 모르는 과거가 있었습니다. 해군 특수부대 UDT. 대한민국 최정예 전사의 피가 그의 몸속에 여전히 흐르고 있었습니다. 여동생을 건드린 자들은 몰랐습니다. 자신들이 깨워서는 안 될 괴물을 깨웠다는 것을. 이제 시작됩니다. 한 오빠의 여동생을 지키기 위한 처절한 전쟁이.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세요. 태희는 28살이었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회사 생활을 3년 정도 하다가 자신만의 공간을 만들고 싶다는 꿈을 이루기 위해 작은 카페를 열었죠. 카페 이름은 다운이었습니다. 세상의 모든 좋은 것들이 다 온다는 의미를 담은 순우리말이었습니다. 카페는 주택가 한편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크지 않았지만 아늑했고 태희가 직접 고른 원목 테이블과 의자들이 따뜻한 분위기를 만들어냈습니다. 벽면에는 초록 식물들이 가득했고 큰 창으로 들어오는 햇살이 공간 전체를 부드럽게 감싸줬습니다. 태희는 이 카페를 운영한 지 이제 1년 반 정도 됐습니다. 처음엔 손님이 없어서 걱정했지만 입소문을 타면서 동네 주민들의 사랑방 같은 곳이 됐죠. 특히 태희가 직접 로스팅한 커피와 손수 만든 디저트가 인기였습니다. 오늘도 태희는 이른 아침부터 카페 문을 열었습니다. 창문을 열어 환기를 시키고 원두를 갈아쳐 커피를 내렸습니다. 에스프레소 머신에서 흘러나오는 진한 커피 향이 가게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좋아, 오늘도 시작이야. 태희는 작은 미소를 지으며 카운터를 닦았습니다. 곧 단골 손님들이 하나둘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출근 전에 들르는 직장인, 산책 나온 노부부, 공부하러 온 학생들. 태희는 각자의 취향을 기억하며 능숙하게 주문을 받았습니다. 사장님, 오늘도 아메리카노 한 잔이요. 네, 김 과장님.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평화로운 오전이었습니다. 태희는 이런 일상이 너무 좋았습니다. 자신이 만든 공간에서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하며 사람들과 소통하는 것. 이것이 바로 그녀가 꿈꿔왔던 삶이었습니다. 점심시간이 지나고 오후가 되자 손님이 줄어들었습니다. 태희는 잠시 한숨 돌리며 창가 자리에 앉아 커피 한 잔을 마셨습니다. 창밖으로 봄바람에 흔들리는 벚꽃잎들이 보였습니다. 그때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오빠 정우였습니다. 오빠? 태희야, 뭐해? 응, 카페에서 일하고 있지. 오빠는? 나 오늘 저녁에 시간 돼? 밥 먹으러 갈까? 좋아. 몇 시에? 6시쯤 카페로 갈게. 알았어, 오빠. 그때 봐. 전화를 끊으며 태희는 미소 지었습니다. 오빠 정우는 태희보다 5살 위였습니다. 어릴 때부터 동생을 끔찍이 아끼는 오빠였죠.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신 후로는 더욱 그랬습니다. 정우는 군대를 제대한 후 보안업체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무슨 일을 하는지 정확히는 몰랐지만 가끔 해외 출장도 가고 바쁘게 사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도 일주일에 한두 번은 꼭 태희를 만나러 왔습니다. 태희는 오빠를 생각하면 항상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자신을 지켜주는 든든한 존재. 비록 평소에는 말이 별로 없고 무뚝뚝했지만 동생을 향한 사랑만큼은 누구보다 깊다는 걸 태희는 알고 있었습니다. 오후 시간이 흘러갔습니다. 태희는 카페 정리를 하며 오빠와의 저녁 약속을 기대했습니다. 무슨 이야기를 나눌까, 뭘 먹을까, 그런 소소한 생각들이 그녀를 행복하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태희는 몰랐습니다. 이 평화로운 일상이 곧 산산조각 날 거라는 것을. 그리고 자신이 알지 못했던 오빠의 진짜 모습을 보게 될 거라는 것을. 그날 오후 4시쯤이었습니다. 카페에 손님이 거의 없을 때였죠. 태희는 카운터에서 다음날 사용할 재료 목록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카페 문이 거칠게 열렸습니다. 3명의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태희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순간 본능적으로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3 남자는 모두 비슷한 옷차림이었습니다. 검은색 재킷에 청바지 그리고 선글라스. 하나같이 험악한 인상이었습니다. 특히 가운데 서 있는 남자는 목에 용 문신이 있었고 왼쪽 귀에는 큰 귀걸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태희는 최대한 밝은 목소리로 인사했지만 가슴 한편이 불안했습니다. 3 남자는 대답 없이 카페 안을 둘러보더니 창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아니, 앉았다기보다는 자리를 차지했다는 표현이 맞을 것 같았습니다.
그들의 태도에는 공손함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뭘 드릴까요? 태희가 테이블로 다가가 물었습니다. 용 문신을 한 남자가 선글라스를 벗으며 태희를 위아래로 흘어봤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불순한 기운이 가득했습니다. 커피? 그런 거 필요 없어. 네? 그럼. 사장이 너야? 네, 그런데요. 남자가 빙긋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은 전혀 따뜻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등골이 서늘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이 동네에서 장사하는 거 힘들지? 아니요, 괜찮은데요. 아직은 괜찮겠지. 하지만 앞으로는 어떨까? 남자의 말투에는 명백한 협박이 담겨 있었습니다. 태희는 한 걸음 뒤로 물러섰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여기 이 동네도 우리 형님이 관리하는 구역이거든. 근데 새로 가게 연 사람들이 인사도 안 하고 장사하면 안 되지, 그렇지 않아? 태희는 그제야 상황을 이해했습니다. 이들은 건달들이었습니다. 소위 말하는 조폭이었죠. 저희는 그냥 작은 카페일 뿐이에요. 여기서 조용히 장사하고 싶을 뿐이고요. 조용히 장사? 하. 남자가 크게 웃었습니다. 옆에 있던 두 남자도 따라 웃었습니다. 그래, 조용히 장사해. 근데 그러려면 보호비를 내야지. 안 그러면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잖아. 보호비요? 그래. 한 달에 100만 원만 내면 돼. 그럼 우리가 이 가게 잘 지켜줄게. 만약에 무슨 사고라도 나면 우리가 다 처리해주고. 태희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한 달에 100만 원이라니. 작은 카페에서 그 돈을 내기란 쉽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한 번 주기 시작하면 끝이 없을 게 분명했습니다. 저는 그런 돈 낼 수 없어요. 태희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남자의 표정이 싸늘하게 변했습니다. 그는 천천히 일어나 태희에게 다가왔습니다. 태희는 본능적으로 뒤로 물러났지만 카운터에 막혀 더 이상 갈 곳이 없었습니다. 낼 수 없다고? 야, 이 동네에서 장사하려면 규칙을 따라야 해. 알겠어? 남자가 카운터를 손바닥으로 탁 쳤습니다. 태희가 깜짝 놀라 몸을 움찔했습니다. 일주일 줄게. 일주일 안에 100만 원 준비해놔. 안 그러면 뭐 이 예쁜 가게가 어떻게 될지 모르지. 남자는 의미심장한 웃음을 지으며 카페를 둘러봤습니다. 그의 시선이 닿는 곳마다 위협이 느껴졌습니다. 그럼 일주일 후에 다시 올게. 돈 준비해놔. 세 남자는 그렇게 말을 남기고 카페를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와 함께 태희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이럴 수가. 태희는 떨리는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두려움이 가득 찼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 경찰에 신고해야 할까? 하지만 신고한다고 해서 달라질 게 있을까? 태희는 한동안 카운터에 기댄 채 멍하니 있었습니다. 밖에서는 여전히 따뜻한 봄바람이 불고 있었지만 카페 안은 이미 차갑게 식어버렸습니다. 그날 저녁 정우가 카페에 도착했을 때 태희는 애써 밝은 표정을 지었습니다. 오빠, 왔어? 오늘 장사 잘 됐어? 응, 그럭저럭. 태희는 오빠에게 낮에 있었던 일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걱정 끼치기 싫었습니다. 오빠는 항상 자신을 위해 너무 많은 걱정을 하니까요. 이번 일도 자신이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뭐 먹을래? 오늘은 내가 살게. 좋지. 고기 먹으러 갈까? 남매는 근처 고깃집으로 갔습니다. 정우는 태희의 표정을 유심히 살폈습니다. 뭔가 평소와 달랐습니다. 미소는 짓고 있지만 눈빛이 불안해 보였습니다. 태희야, 무슨 일 있어? 응? 아니야, 아무 일도 없어. 거짓말. 나한테 숨기지 마. 정우의 날카로운 눈빛에 태희는 잠시 당황했습니다. 역시 오빠는 자신을 너무 잘 알았습니다. 정말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오늘 좀 피곤해서 그래. 그래? 혹시 카페 운영하면서 힘든 거 있으면 언제든 말해. 알았지? 응, 고마워 오빠. 태희는 미소로 대답했지만 마음속으로는 불안감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일주일 안에 100만 원을 준비해야 한다는 압박감. 하지만 더 큰 문제는 한 번 주기 시작하면 끝이 없다는 거였습니다. 저녁을 먹고 집으로 돌아온 태희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 경찰에 신고할까? 하지만 신고해봤자 증거도 없고 오히려 상황이 더 나빠질 수도 있었습니다. 내가 해결할 수 있어.
그냥 무시하면 돼. 태희는 스스로에게 다짐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불안이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부터 태희는 평소처럼 카페를 운영했습니다. 손님들은 여전히 찾아왔고 일상은 계속됐습니다. 하지만 태희의 마음은 편하지 않았습니다. 문이 열릴 때마다 깜짝 놀랐고 낯선 사람이 들어올 때마다 긴장했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그들이 다시 나타났습니다. 이번에는 2명이었습니다. 용 문신을 한 남자와 다른 한 명. 생각해봤어? 남자가 카운터에 팔을 개며 물었습니다. 저는 그런 돈 낼 수 없다고 했잖아요. 태희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래? 안타깝네. 남자가 주위를 둘러보더니 카운터 위에 놓인 커피잔을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바닥에 떨어뜨렸습니다. 쨍그랑. 유리잔이 산산조각 났습니다. 어머. 태희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아, 미안. 실수였어. 근데 앞으로 이런 실수가 더 많이 생길 수도 있으니까 잘 생각해봐. 남자는 비웃으며 카페를 나갔습니다. 태희는 떨리는 손으로 깨진 유리조각을 주웠습니다. 눈물이 났지만 참았습니다. 그날 저녁 태희는 카페 문을 닫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계속 뒤를 돌아봤습니다. 누군가 따라오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불안감이 점점 커졌습니다. 집에 도착해서도 태희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창문 밖에서 들리는 작은 소리에도 깜짝깜짝 놀랐습니다. 이러다간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주일이 다가왔습니다. 태희는 여전히 돈을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준비할 수 없었습니다. 그 돈을 주는 순간 자신은 영원히 그들의 노예가 될 거라는 걸 알았습니다. 약속한 날 3명의 남자가 다시 카페에 나타났습니다. 이번에는 손님들이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어디 보자, 돈은 준비했나? 용 문신 남자가 큰 소리로 물었습니다. 손님들이 놀라 쳐다봤습니다. 저는 낼 수 없어요. 태희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뭐? 남자의 표정이 일그러졌습니다. 그는 갑자기 테이블 위에 접시를 집어들더니 바닥에 내던졌습니다. 콰당. 손님들이 비명을 지르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나가세요. 여기 장사 끝났어요. 남자가 소리쳤습니다. 손님들은 황급히 카페를 빠져나갔습니다. 순식간에 카페에는 태희와 3명의 남자만 남았습니다. 야, 내가 좋게 말할 때 돈 내놓으라고. 남자가 태희에게 다가왔습니다. 태희는 공포에 질려 뒤로 물러섰습니다. 제발. 그냥 가주세요. 가? 하. 아직 우리 볼 일이 안 끝났는데? 남자가 손을 뻗어 태희의 팔을 잡으려는 순간 태희가 소리쳤습니다. 싫어요. 손대지 마세요. 태희가 남자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남자의 얼굴이 분노로 일그러졌습니다. 이 쌍년이. 남자가 손을 들어 올렸습니다. 태희는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하지만 다행히 다른 남자가 그를 말렸습니다. 형님 진정하세요. 여기서 일 크게 벌이면 안 돼요. 용 문신 남자가 심호흡을 하며 손을 내렸습니다. 좋아. 오늘은 이만 가줄게. 근데 다음에는 안 봐준다. 알았지? 남자는 나가면서 진열대에 있던 컵들을 팔로 쓸어버렸습니다. 콰르르릉. 컵들이 바닥에 떨어져 산산조각 났습니다. 세 남자가 나간 후 태희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더 이상 혼자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이제는 정말 도움이 필요했습니다. 그날 밤 태희는 카페 정리를 마치고 집으로 가려고 문을 잠그고 있었습니다. 어두운 골목길을 걸어가는데 갑자기 뒤에서 누군가 나타났습니다. 어디가? 태희가 깜짝 놀라 돌아보니 낮에 봤던 남자들 중 한 명이었습니다. 왜 저를 따라와요? 형님이 말씀하셨잖아. 다음에는 안 봐준다고. 근데 내가 계속 말을 안 들으니까 이제는 우리도 행동에 나서야겠더라고. 남자가 태희에게 다가왔습니다. 태희는 뛰기 시작했습니다. 남자도 뒤쫓아왔습니다.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태희가 소리쳤지만 밤늦은 골목에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남자가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태희는 공포에 질려 계속 뛰었습니다. 그때 다행히 큰 길로 나왔고 지나가던 택시를 잡을 수 있었습니다. 태희는 황급히 택시에 올라탔습니다. 빨리 가주세요. 제발요.
택시가 출발했고 뒤쫓던 남자는 멈춰 섰습니다. 태희는 뒷좌석에서 숨을 헐떡였습니다. 온몸이 땀으로 젖어 있었습니다. 집에 도착한 태희는 문을 잠그고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더 이상은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는 오빠에게 말해야 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핸드폰을 꺼내 오빠의 번호를 눌렀습니다. 신호음이 울렸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여보세요, 태희야? 오빠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순간 태희는 참았던 감정이 터져버렸습니다. 오빠. 태희야, 무슨 일이야? 왜 울어? 오빠. 제발. 도와줘. 뭐? 무슨 일이야? 지금 어디야? 집이야. 오빠, 나 너무 무서워. 내가 지금 당장 갈게. 문 잠그고 있어. 절대 아무한테도 문 열어주지 마. 응. 빨리 와줘, 오빠. 전화를 끄는 정우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그의 몸에서 오랫동안 잠들어 있던 무언가가 깨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정우는 차를 몰고 태희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평소에는 안전 운전을 하는 그였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신호를 무시하고 과속으로 달렸습니다. 머릿속에는 오직 한 가지 생각만 있었습니다. 태희를 지켜야 한다. 30분 거리를 15분 만에 도착했습니다. 정우는 차에서 뛰어내려 태희의 집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태희야, 나야. 문 열어. 문이 열리고 태희가 울먹이는 얼굴로 나타났습니다. 정우는 동생을 꽉 안아줬습니다. 괜찮아, 이제 오빠가 왔으니까. 무슨 일인지 천천히 말해봐. 태희는 오빠의 품에서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모두 말했습니다. 건달들이 찾아온 일, 보호비를 요구한 일, 협박받은 일, 그리고 오늘 밤 쫓겨온 일까지. 알았어. 오빠가 해결할게. 오빠 위험해. 그 사람들 진짜 무서워. 걱정하지 마. 오빠를 믿어. 정우는 태희를 진정시킨 후 소파에 앉혔습니다. 그리고 차분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 사람들 얼굴 기억나? 응. 특히 리더 같은 사람. 목에 용 문신이 있었어. 그래, 알았어. 그들이 다시 카페에 언제 온다고 했어? 모르겠어. 근데 계속 올 것 같아. 좋아. 내일 카페 문 열지 마. 집에 있어. 근데 오빠. 태희야, 오빠 말 들어. 알았지? 정우의 단호한 목소리에 태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빠의 이런 모습은 처음 봤습니다. 평소에는 온화하고 다정한 오빠였는데 지금은 뭔가 달랐습니다. 눈빛이, 목소리가, 분위기가 완전히 달랐습니다. 오빠, 오늘 여기서 자고 가. 그럴게. 오빠가 여기 있을 테니까 안심하고 자. 그날 밤 태희는 오랜만에 편히 잠들 수 있었습니다. 오빠가 거실 소파에서 자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큰 위안이 됐습니다. 하지만 정우는 잠들지 않았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의 머릿속에는 이미 계획이 세워지고 있었습니다. 누가 감히 내 동생을. 정우의 눈빛이 날카롭게 빛났습니다. 그동안 잠들어 있던 전사의 본능이 깨어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정우는 일찍 일어났습니다. 태희가 아직 자고 있는 동안 그는 조용히 현관문을 나섰습니다. 목적지는 자신의 집이었습니다. 정우는 서울 외곽의 오래된 아파트에 살고 있었습니다. 혼자 사는 집은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지만 어딘가 삭막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개인적인 물건이나 장식이 거의 없었습니다. 정우는 안방으로 들어가 옷장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옷장 뒤쪽 벽면을 두드렸습니다. 똑똑. 속이 빈 소리가 났습니다. 정우는 벽면의 특정 부분을 눌렀습니다. 찰칵. 숨겨진 문이 열렸습니다. 안에는 작은 공간이 있었습니다. 그곳에는 일반인이라면 평생 볼 일 없을 물건들이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검은색 전술 조끼, 전술 장갑, 야간 투시경, 그리고 여러 가지 도구들. 정우는 이것들을 하나하나 꺼내 확인했습니다. 오랜만에 만지는 것들이었지만 손에 익은 느낌이 생생했습니다. 정우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다시는 이 물건들을 쓸 일이 없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군대를 제대하고 평범한 삶을 살기로 결심했으니까요. 하지만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사실 정우는 단순한 군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대한민국 해군 특수전전단 일명 UDT 출신이었습니다. 수중 폭파와 침투 작전을 전문으로 하는 최정예 부대. 그곳에서 7년을 복무했습니다.
UDT 훈련은 지옥 그 자체였습니다. 극한의 추위 속에서 바다를 헤엄치고 수십 킬로그램의 장비를 지고 산을 오르고 72시간 동안 잠을 자지 못하면서 작전을 수행하는 훈련. 100명이 시작하면 10명도 채 남지 않는 혹독한 과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정우는 해냈습니다. 그는 항상 상위권 성적을 유지했고 실전 작전에도 여러 번 투입됐습니다. 소말리아 해적 소탕 작전, 대테러 작전, 인질 구출 작전. 그는 모든 임무를 완벽하게 수행했습니다. 동료들은 정우를 유령이라고 불렀습니다. 적의 레이더에 잡히지 않고 소리 없이 움직이고 임무를 완수한 후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그의 능력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7년 후 정우는 전역을 선택했습니다.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퇴.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 혼자 남겨진 동생을 더 이상 혼자 두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전역하고 동생 곁에서 평범한 삶을 살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렇게 3년이 흘렀습니다. 정우는 보안업체에서 일하며 조용히 살았습니다. 과거의 삶은 잊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운명은 그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았습니다. 정우는 장비들을 가방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거울을 보며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이번이 마지막이다. 그의 눈빛은 차갑게 빛났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감각이었습니다. 임무 수행 전의 긴장감과 집중력. 정우는 심호흡을 하며 마음을 가다듬었습니다. 정우는 먼저 상황을 파악하기로 했습니다.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전백승. UDT 시절 배운 첫 번째 원칙이었습니다. 그는 태희의 카페 근처로 갔습니다. 하지만 카페 안으로 들어가지 않고 주변을 관찰했습니다. 건너편 카페에 앉아 창문 너머로 태희의 가게를 지켜봤습니다. 오전 10시쯤 예상대로 그들이 나타났습니다. 3명의 남자. 정우는 그들의 얼굴을 하나하나 기억했습니다. 특히 리더로 보이는 용 문신 남자를 주의 깊게 관찰했습니다. 그들은 카페 문이 잠겨 있는 것을 보고 화를 냈습니다. 문을 두드리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나오지 않자 곧 돌아갔습니다. 정우는 조용히 그들을 미행했습니다. UDT에서 배운 미행 기술을 활용해 들키지 않고 그들의 뒤를 쫓았습니다.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고 사람들 틈에 섞여 자연스럽게 움직였습니다. 세 남자는 근처 유흥가로 향했습니다. 그곳에는 드래곤 나이트클럽이라는 간판이 걸린 건물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 건물로 들어갔습니다. 정우는 건물 주변을 살폈습니다. 3층 건물이었고 1층은 나이트클럽, 2층과 3층은 사무실로 보였습니다. 건물 뒤편에는 주차장이 있었고 비상구도 있었습니다. 정우는 근처 PC방으로 가서 인터넷 검색을 시작했습니다. 드래곤 나이트클럽에 대한 정보를 찾았습니다. 온라인 기사와 후기들을 확인했습니다. 곧 드러난 사실들이 있었습니다. 이 나이트클럽은 지역 조직폭력배들의 아지트였습니다. 사장은 용산파라는 조직의 간부급 인물이었습니다. 이름은 강태식. 40대 후반의 남자로 여러 번 폭력 사건으로 구속됐다가 풀려난 전력이 있었습니다. 정우는 더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용산파는 이 지역에서 유흥업소와 사채업을 운영하는 중간급 조직이었습니다. 조직원은 약 30명 정도로 추정됐습니다. 30명. 정우는 중얼거렸습니다. 숫자로만 보면 부담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정우는 알고 있었습니다. 조직 폭력배들은 대부분 실전 경험이 없습니다. 그저 약자를 괴롭히는 데는 능하지만 진짜 전투가 벌어지면 무너지기 쉽습니다. 정우는 노트에 정보들을 정리했습니다. 건물 구조, 출입구 위치, 조직원 수, 주요 인물들. 마치 작전 계획을 세우듯이 꼼꼼하게 기록했습니다. 해가 지고 어두워지자 정우는 다시 나이트클럽 근처로 갔습니다. 이번에는 더 가까이 접근했습니다. 건물 뒤편 비상구 쪽으로 돌아가 주변을 살폈습니다. CCTV 위치를 확인하고 사각지대를 파악했습니다. 비상구 문은 오래돼 보였고 보안이 허술했습니다. 정우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충분히 할 수 있어. 밤 10시쯤 정우는 관찰을 마치고 자리를 떠났습니다. 이제 계획을 실행할 시간이었습니다. 다음 날 밤 정우는 행동에 나섰습니다. 검은색 옷을 입고 얼굴에는 마스크를 썼습니다. 가방에는 필요한 도구들을 챙겼습니다. 밤 11시 드래곤 나이트클럽은 시끄러운 음악 소리로 가득했습니다. 정우는 건물 뒤편으로 돌아가 비상구 쪽으로 접근했습니다. CCTV 사각지대를 이용해 조용히 움직였습니다.
비상구 문은 예상대로 잠겨 있지 않았습니다. 정우는 조용히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계단을 통해 3층으로 올라갔습니다. 한 층 한 층 조심스럽게 소리 없이. 3층 복도는 어두웠습니다. 몇 개의 사무실 문이 보였습니다. 정우는 각 방의 불빛을 확인했습니다. 대부분 비어 있었지만 맨 끝 방에서만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정우는 조용히 그 방 문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문틈으로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2명의 남자가 책상에 앉아 술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그중 한 명은 태희의 카페에 갔던 남자 중 하나였습니다. 정우는 심호흡을 했습니다. 그리고 문을 벌컥 열고 들어갔습니다. 뭐야? 두 남자가 깜짝 놀라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정우는 이미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UDT에서 배운 근접 전투 기술. 빠르고 정확하게. 첫 번째 남자의 목을 순식간에 제압했습니다. 혈류를 차단하는 조르기 기술. 남자는 10초도 안 돼 의식을 잃고 쓰러졌습니다. 두 번째 남자가 주먹을 날렸지만 정우는 쉽게 피했습니다. 그리고 남자의 팔을 잡아 꺾었습니다. 딱. 관절이 어긋나는 소리와 함께 남자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으악. 정우는 남자를 의자에 앉히고 입을 막았습니다. 조용히 해. 안 그러면 다음은 다리야. 차갑고 낮은 목소리. 남자는 공포에 질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 이제부터 내 질문에 대답해. 알았지? 태희 카페에 간 게 너희들이지? 남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누가 시켰어? 강 사장님. 강태식? 네. 그 사람 어디 있어? 2층. 사무실. 정우는 만족했습니다. 필요한 정보를 얻었습니다. 그는 남자의 목을 쳐서 기절시켰습니다. 2명의 남자가 모두 의식을 잃고 쓰러져 있었습니다. 정우는 그들을 묶고 입을 테이프로 막았습니다. 그리고 2층으로 내려갔습니다. 2층 복도는 더 복잡했습니다. 여러 방이 있었고 사람들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정우는 조심스럽게 각 방을 확인했습니다. 한 방에서 큰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정우는 문 앞에서 귀를 기울였습니다. 야, 그 카페 여자 아직도 돈 안 냈어? 네, 형님. 오늘도 문 잠가놓고 안 나왔습니다. 귀찮게. 내일 직접 집으로 찾아가. 이번엔 확실하게 겁을 줘야겠어. 정우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저 남자가 강태식인 것 같았습니다. 정우는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방 안에는 4명의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갑자기 나타난 정우를 보고 놀랐습니다. 누구야 이 새끼? 강태식으로 보이는 남자가 소리쳤습니다. 목에는 확실히 용 문신이 있었습니다. 태희 카페 아시죠? 정우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뭐? 야, 쟤 잡아. 3명의 부하가 정우에게 달려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정우의 상대가 되지 못했습니다. 첫 번째 남자는 정우의 주먹에 복부를 맞고 쓰러졌습니다. 두 번째 남자는 다리를 걸려 넘어졌고 얼굴이 바닥에 처박혔습니다. 세 번째 남자는 정우의 발차기에 벽으로 날아갔습니다. 모두 합쳐서 10초도 안 걸렸습니다. 강태식은 공포에 질린 표정으로 뒤로 물러섰습니다. 너 누구야? 누군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태희 카페에 다시는 가지 말라는 거죠. 정우가 강태식에게 다가갔습니다. 강태식은 책상 서랍을 열어 뭔가를 꺼내려 했습니다. 아마 무기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정우가 더 빨랐습니다. 순식간에 강태식의 손목을 잡아 꺾었습니다. 강태식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으악. 조용히 하세요. 제가 지금 친절하게 경고하는 거예요. 태희 카페 그리고 태희에게 다시는 접근하지 마세요. 만약 다시 한 번이라도 그 애를 괴롭히면. 정우는 강태식의 목을 잡았습니다. 강태식은 숨을 쉴 수 없었습니다. 그의 얼굴이 빨갛게 변했습니다. 다음번에는 이렇게 가볍게 끝나지 않을 거예요. 알겠죠? 정우는 강태식을 놓아줬습니다. 강태식은 바닥에 쓰러져 기침을 했습니다. 기억하세요. 이게 첫 번째 경고예요. 정우는 그렇게 말하고 방을 나왔습니다. 그리고 비상구를 통해 건물을 빠져나갔습니다. 아무도 그를 막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태희는 오빠에게 전화를 받았습니다. 태희야, 이제 카페 문 열어도 돼. 정말?
오빠가 뭘 한 거야? 그냥 그 사람들한테 경고를 좀 했어. 이제 안 올 거야. 오빠, 위험한 일 한 거 아니야? 아니야, 걱정 마. 그냥 대화를 좀 나눴을 뿐이야. 태희는 안심했습니다. 오빠를 믿었습니다. 그녀는 다시 카페 문을 열었습니다. 며칠 동안은 정말로 평화로웠습니다. 건달들은 나타나지 않았고 태희는 예전처럼 카페를 운영할 수 있었습니다. 손님들도 다시 돌아왔고 일상이 회복됐습니다. 하지만 일주일 후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어느 날 저녁 태희가 카페 문을 닫으려고 할 때였습니다. 갑자기 밖에서 시끄러운 소리가 들렸습니다. 유리창을 두드리는 소리. 태희가 놀라 밖을 보니 이번에는 더 많은 사람들이 와 있었습니다. 10명이 넘는 남자들이 카페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 앞에는 강태식이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분노가 가득했습니다. 문 열어. 안 그러면 부숴버릴 거야. 강태식이 소리쳤습니다. 태희는 공포에 질렸습니다. 이번에는 숫자가 너무 많았습니다. 그녀는 황급히 오빠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오빠, 큰일 났어. 그 사람들이 다시 왔어. 이번에는 엄청 많이. 뭐? 지금 어디야? 카페? 오빠 빨리 와줘. 알았어, 지금 간다. 문 열지 마.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강태식이 돌을 집어들어 유리창에 던졌습니다. 쾅. 유리가 산산조각 났습니다. 으악. 태희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야, 들어가. 남자들이 깨진 창문을 통해 카페 안으로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태희는 뒤로 물러나며 전화기를 꽉 쥐었습니다. 오빠, 빨리. 정우는 차를 몰고 미친 듯이 달렸습니다. 신호를 무시하고 과속으로 달렸습니다. 머릿속에는 오직 한 가지 생각만 있었습니다. 태희를 지켜야 한다. 10분 거리를 5분 만에 도착했습니다. 정우는 차에서 뛰어내렸습니다. 카페 앞에는 여러 명의 남자들이 서 있었습니다. 비켜. 정우가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남자들은 비키지 않았습니다. 오, 이 새끼가 그때 그 놈이네. 강태식이 정우를 보고 비웃었습니다. 저번에는 기습으로 이겼을지 몰라도 오늘은 달라. 야들아, 저 새끼 잡아. 5명의 남자가 정우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정우는 침착하게 그들을 맞았습니다. 첫 번째 남자의 주먹을 피하고 반격으로 복부에 주먹을 날렸습니다. 남자가 쓰러졌습니다. 두 번째 남자가 뒤에서 덤벼들었지만 정우는 뒤돌아 팔꿈치로 얼굴을 가격했습니다. 세 번째, 네 번째 남자가 동시에 덤벼들었습니다. 정우는 한 명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고 다른 한 명의 팔을 잡아 꺾었습니다. 다섯 번째 남자가 몽둥이를 들고 휘둘렀습니다. 정우는 몸을 낮춰 피하고 남자의 무릎을 걷어찼습니다. 남자가 무릎을 꿇었고 정우는 그의 턱을 올려쳤습니다. 5명이 모두 쓰러졌습니다. 걸린 시간은 30초도 안 됐습니다. 강태식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이 새끼가 경고했죠. 다시 오지 말라고. 정우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분노가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야들아, 다 같이 덤벼. 강태식의 명령에 남은 5명이 모두 정우에게 달려들었습니다. 하지만 정우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UDT에서 배운 근접 전투 기술. 한 명 한 명 정확하게 빠르게 제압했습니다. 주먹 발차기 관절기 조르기. 모든 기술이 완벽했습니다. 거리에는 쓰러진 남자들만 남았습니다. 정우는 숨 한 번 크게 쉬지 않았습니다. 강태식은 이제 혼자였습니다. 그는 공포에 질려 뒤로 물러섰습니다. 너 도대체 뭐야? 정우가 천천히 강태식에게 다가갔습니다. 마지막 경고예요. 태희에게서 손 떼세요. 안 그러면 뭐. 강태식이 주머니에서 칼을 꺼냈습니다. 하지만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감히 날 위협해? 너 내가 누군지 알아? 알죠. 한물간 조폭이잖아요. 정우의 말에 강태식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이 새끼가. 강태식이 칼을 휘둘렀습니다. 하지만 정우는 쉽게 피했습니다. 그리고 강태식의 손목을 잡아 비틀었습니다. 칼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정우는 강태식을 벽에 밀어붙였습니다. 강태식은 숨을 쉴 수 없었습니다. 들어요.
내가 누군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당신이 내 동생을 건드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건 용서받을 수 없는 일이에요. 정우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안에 담긴 위협은 강렬했습니다. 이제 선택하세요. 여기서 영원히 사라지거나 아니면. 정우는 강태식을 놓아줬습니다. 강태식은 바닥에 쓰러져 기침을 했습니다. 다시는 안 갑니다. 현명한 선택이네요. 정우는 카페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태희가 카운터 뒤에 숨어서 떨고 있었습니다. 태희야, 괜찮아. 이제 끝났어. 오빠. 태희가 정우의 품에 안겼습니다. 그녀는 울기 시작했습니다. 정우는 동생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다독였습니다. 괜찮아, 이제 안전해. 오빠가 지켜줄게. 밖에서 사이렌 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군가 경찰에 신고한 모양이었습니다. 정우는 태희를 진정시킨 후 밖으로 나갔습니다. 경찰차 2대가 도착했습니다. 경찰관들이 내려 상황을 파악하기 시작했습니다. 무슨 일이죠? 이 사람들이 제 동생 가게를 습격했습니다. 저는 동생을 지키려고 했을 뿐입니다. 경찰관이 쓰러진 남자들을 보고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게 다 당신이 한 거예요? 정당방위였습니다. 다행히 목격자들이 여럿 있었습니다. 그들은 건달들이 먼저 카페를 습격했고 정우는 동생을 보호하기 위해 방어했다고 증언했습니다. 경찰은 강태식과 그의 부하들을 연행했습니다. 정우와 태희도 경찰서에 가서 진술을 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으로 끝이 아니었습니다. 강태식은 단지 중간 보스였습니다. 그 위에는 더 큰 조직이 있었습니다. 며칠 후 정우는 낯선 번호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정우 씨죠? 우리 한번 만나야 할 것 같은데요. 낮고 위협적인 목소리였습니다. 누구시죠? 내 이름은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당신이 우리 조직 사람들을 다치게 했다는 거죠. 용산파? 용산파? 그건 우리 조직의 하부 조직일 뿐이에요. 나는 그보다 훨씬 위에 있어요. 정우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건가요? 간단해요. 당신이 우리한테 피해를 줬으니 보상을 해야죠. 아니면 당신 동생이 보상하든지. 동생을 건드리면 뭐? 당신이 아무리 싸움을 잘해도 혼자서 우리 조직 전체를 상대할 순 없어요. 우리는 전국에 500명이 넘는 조직원이 있거든요. 정우는 침묵했습니다. 상황이 생각보다 심각했습니다. 이틀 드릴게요. 이틀 안에 2천만 원을 준비하세요. 안 그러면 당신 동생이 어떻게 될지는 장담 못해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정우는 핸드폰을 꽉 쥐었습니다. 주먹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더 큰 조직이 있었어. 정우는 즉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태희의 안전을 확보해야 했습니다. 그는 태희에게 전화했습니다. 태희야, 당분간 카페 문 닫고 집에 있어. 왜? 무슨 일이야? 설명은 나중에 할게. 일단 집에서 나가지 마. 알았지? 오빠. 또 무슨 일이야? 걱정 마. 오빠가 다 해결할게. 전화를 끄는 정우는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제는 단순히 건달 몇 명을 제압하는 것으로는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조직 전체를 상대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정우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그에게는 과거 함께 싸웠던 동료들이 있었습니다. 정우는 핸드폰을 꺼내 오랜만에 연락하는 번호를 눌렀습니다. 여보세요? 민수야, 나야. 정우. 야, 이 새끼 오랜만이다. 어떻게 지내? 전화 너머의 목소리는 반가웠습니다. 김민수. UDT 시절 정우와 함께 복무했던 동료였습니다. 정우보다 한 살 어렸지만 전투 능력만큼은 정우의 버금갔습니다. 잘 지내. 근데 민수야, 부탁이 하나 있어. 부탁? 말해봐. 도움이 필요해. 좀 복잡한 일이 생겼거든. 정우는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태희의 일 건달들 그리고 더 큰 조직의 위협까지. 민수는 잠시 침묵했다가 대답했습니다. 알았어. 내가 도와줄게. 그리고 다른 형들한테도 연락해 볼게. 고마워. 뭘? 우리 사이에 그런 말이 어디 있어. 내일 만나자. 전화를 끄는 정우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민수는 믿을 수 있는 친구였습니다. 다음 날 정우는 서울 외곽의 한 카페에서 민수를 만났습니다. 민수는 여전히 건장한 체격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짧은 머리에 날카로운 눈빛. 그는 전역 후 보안 전문가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오랜만이다, 형. 그래, 잘 지냈어? 뭐 그럭저럭. 근데 형 상황이 심각한 것 같은데? 응. 단순한 일이 아니야. 정우는 민수에게 더 자세한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민수는 심각한 표정으로 들었습니다. 조직폭력배들. 귀찮은 놈들이네. 근데 형, 나 혼자만 온 게 아니야. 응? 그때 카페 문이 열리며 두 명의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정우는 그들을 보고 놀랐습니다. 준혁이 형, 상철이. 두 사람은 정우의 UDT 선후배들이었습니다. 이준혁은 정우보다 2살 위였고 박상철은 1살 아래였습니다. 정우야, 오랜만이다. 형님들. 어떻게? 민수한테 연락 받았지. 내 동생 일이라는데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수 있나? 정우의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전역 후 몇 년 만에 만나는 동료들이었지만 그들의 의리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고맙습니다. 뭘? 우리 동료잖아. 그래서 계획이 뭐야? 네 사람은 카페 구석 자리에 앉아 작전 회의를 시작했습니다. 정우는 지금까지 파악한 정보들을 공유했습니다. 적은 전국 규모의 조직이야. 조직원이 500명 정도 된다고 하더라. 500명이면 꽤 큰 조직인데? 응. 하지만 전부 서울에 있는 건 아닐 거야. 아마 서울 지역만 100명 정도? 그래도 많네. 우리가 4명인데. 하지만 우린 UDT 출신이잖아. 훈련 받지 않은 조폭 100명보다 우리가 낫지. 민수가 자신 있게 말했습니다. 문제는 그들의 본거지를 찾는 거야. 용산파는 하부 조직이고 그 위에 진짜 보스를 찾아야 해. 준혁이 생각에 잠겼습니다. 정우야, 강태식이 지금 어디 있어? 경찰서에서 풀려났어. 증거 부족으로. 그럼 그 놈을 추적하면 되겠네. 분명히 상부에 보고하러 갈 거야. 좋은 생각이야. 네 사람은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강태식을 미행해서 조직의 본거지를 찾고 그곳에 잠입해서 보스를 직접 만나는 것. 위험한 계획이었지만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날 밤 네 사람은 드래곤 나이트클럽 근처에서 대기했습니다. 2대의 차량에 나눠 타서 강태식이 나오기를 기다렸습니다. 밤 11시쯤 강태식이 클럽에서 나왔습니다. 그는 검은색 세단에 탔습니다. 정우와 민수가 탄 차량이 조심스럽게 뒤를 따랐습니다. 강태식의 차는 시내를 벗어나 외곽으로 향했습니다. 한강을 건너 강남 쪽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고급 빌딩이 밀집한 지역에 도착했습니다. 차는 한 빌딩의 지하 주차장으로 들어갔습니다. 정우팀은 입구에서 멈춰 섰습니다. 여기가 본거지인가 봐. 빌딩 이름이 뭐야? 대룡 빌딩. 20층짜리 오피스 빌딩이네. 준혁이 핸드폰으로 건물 정보를 검색했습니다. 여기 1층부터 15층까지는 일반 회사들이고 16층부터 20층은 비어 있다고 나오네. 비어 있다. 수상한데. 아마 그쪽이 조직의 아지트일 거야. 그럼 어떻게 들어가? 정면으로는 힘들어. CCTV도 많고 보안도 철저할 거야. 정우가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옥상으로 들어가자. 옥상? 응. 옆 건물에서 옥상으로 이동하는 거야. 형, 우리가 스파이더맨도 아니고. 로프 있어. 그리고 우리 UDT에서 이런 거 훈련 받았잖아. 민수가 웃었습니다. 맞네. 빌딩 침투 훈련. 그때 생각나네. 네 사람은 계획을 세웠습니다. 옆 건물 옥상에서 로프를 이용해 대륙 빌딩으로 건너가는 것. 위험했지만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자정이 넘어 거리가 조용해지자 네 사람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검은 옷을 입고 필요한 장비를 챙겼습니다. 로프, 장갑, 야간 투시경, 그리고 만약의 경우를 대비한 호신용 도구들. 옆 건물로 들어가는 건 어렵지 않았습니다. 비상구 문의 잠금 장치를 풀고 조용히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20층까지 올라가는 건 힘들었지만 UDT 훈련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옥상에 도착한 네 사람은 대륙 빌딩을 바라봤습니다. 두 건물 사이의 거리는 약 5m 정도였습니다. 저걸 건너가야 해? 상철이 불안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걱정 마. 우리 UDT에서 이것보다 더한 것도 했잖아.
정우가 로프를 꺼냈습니다. 한쪽 끝에 갈고리를 묶고 대륙 빌딩 옥상 난간을 향해 던졌습니다. 갈고리가 난간에 걸렸습니다. 정우는 로프를 잡아당겨 확인했습니다. 튼튼했습니다. 내가 먼저 갈게. 정우가 로프를 잡고 건물 사이를 건넜습니다. 지상 20층. 아래를 보면 아찔했지만 정우는 흔들림 없이 건넜습니다. 몇 초 만에 대륙 빌딩 옥상에 도착했습니다. 이어서 민수, 준혁, 상철이 차례로 건넜습니다. 모두 무사히 도착했습니다. 휴, 성공이야.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야. 조심해. 네 사람은 옥상 출입문으로 갔습니다. 문은 잠겨 있었지만 준혁이 도구를 이용해 열었습니다. 딸깍. 문이 열렸습니다. 계단을 조용히 내려갔습니다. 20층, 19층, 18층, 17층, 16층. 16층 문 앞에서 멈춰 섰습니다. 안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여기가 맞아. 정우가 문을 살짝 열고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복도가 보였고 몇 명의 남자들이 서 있었습니다. 모두 덩치가 크고 험악해 보였습니다. 보안 요원들이었습니다. 경비가 있네. 어떻게 할 거야? 조용히 처리하자. 소리 나면 안 돼. 네 사람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들은 조용히 문을 열고 복도로 들어갔습니다. 발소리를 최대한 줄이며 벽을 따라 움직였습니다. 첫 번째 경비원이 보였습니다. 정우가 다가가 뒤에서 경비원의 목을 조였습니다. 경비원은 소리도 못 지르고 의식을 잃었습니다. 민수가 경비원을 받아 조용히 바닥에 눕혔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 경비원도 같은 방식으로 제압했습니다. 모두 UDT에서 배운 기술이었습니다. 빠르고 조용하고 효과적으로. 복도를 지나 큰 문 앞에 도착했습니다. 문에는 회장실이라는 표지판이 붙어 있었습니다. 여기인가 봐. 안에 몇 명이나 있을까? 모르지. 하지만 우리가 여기까지 왔으니 끝까지 가는 수밖에. 정우가 문 손잡이를 잡았습니다. 심호흡을 한번 하고 문을 열었습니다. 회장실은 넓고 호화로웠습니다. 큰 책상, 가죽 소파, 비싼 그림들이 벽에 걸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책상 뒤에는 한 남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50대 중반쯤 보이는 남자였습니다. 회색 양복을 입고 있었고 날카로운 눈매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의 옆에는 두 명의 거구 보디가드가 서 있었습니다. 오, 손님들이 오셨네. 남자가 놀라지 않고 말했습니다. 마치 기다리고 있었던 것처럼. 당신이 이 조직의 보스인가요? 정우가 물었습니다. 맞아. 내 이름은 조민석이야. 이 지역을 관리하는 사람이지. 태희에게서 손 떼세요. 아, 그 카페 아가씨? 하하, 직접 찾아올 줄은 몰랐는데. 용기는 인정하지. 조민석이 여유롭게 웃었습니다. 하지만 여기까지 온 게 실수야. 이제 너희는 여기서 나갈 수 없어. 조민석이 손짓하자 방 곳곳에서 남자들이 나타났습니다. 10명이 넘었습니다. 모두 무기를 들고 있었습니다. 쇠파이프, 몽둥이 그리고 칼까지. 이런. 민수가 중얼거렸습니다. 너희가 아무리 싸움을 잘해도 이 숫자를 이길 순 없어. 순순히 항복해. 그럼 좀 덜 아프게 해줄게. 조민석의 말에 네 사람은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정우가 미소 지었습니다. 항복? 우리 사전에 그런 단어는 없어요. 뭐? 우린 UDT 출신이에요. 해군 특수부대. 이 정도 숫자는 우리한테 일도 아니죠. 정우의 말에 조민석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UDT? 설마. 네, 그 UDT 맞아요. 그리고 이제 시작할게요. 정우의 신호와 함께 네 사람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싸움이 시작됐습니다. 조폭 조직원들이 일제히 달려들었지만 UDT 출신 네 사람은 전혀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정우는 앞에서 달려오는 남자의 쇠파이프를 피하고 반격으로 복부를 가격했습니다. 남자가 쓰러지자 바로 다음 남자에게 돌려차기를 날렸습니다. 민수는 두 명을 동시에 상대했습니다. 한 명의 팔을 잡아 꺾으면서 동시에 다른 한 명의 얼굴을 주먹으로 가격했습니다. UDT에서 배운 다대일 전투 기술이었습니다. 준혁과 상철도 각자의 상대를 제압하고 있었습니다. 네 사람은 마치 하나의 팀처럼 움직였습니다. 서로의 위치를 파악하고 엄호하고 협력했습니다. 이 새끼들이
조직원 한 명이 칼을 휘둘렀습니다. 위험한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정우는 침착하게 대응했습니다. 칼을 든 손목을 잡아 비틀고 무릎으로 명치를 가격했습니다. 남자가 칼을 떨어뜨리고 쓰러졌습니다. 5분 정도 지나자 10명이 넘던 조직원들이 모두 바닥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네 사람은 숨을 헐떡였지만 여전히 전투력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조민석은 경악한 표정으로 그 광경을 바라봤습니다. 말도 안 돼. 10명이 넘는 내 부하들이. 말했잖아요. 우린 UDT 출신이라고. 정우가 조민석에게 다가갔습니다. 2명의 보디가드가 막아섰지만 민수와 준혁이 그들을 상대했습니다. 보디가드들은 일반 조직원들보다 강했습니다. 하지만 UDT 출신의 상대는 되지 못했습니다. 곧 그들도 제압당했습니다. 이제 조민석만 남았습니다. 그는 책상 서랍을 열어 권총을 꺼냈습니다. 움직이지 마. 조민석이 떨리는 손으로 총을 겨눴습니다. 총까지 꺼내네요. 하지만 정우가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조민석이 방아쇠를 당기기 전에 정우는 이미 그의 옆에 있었습니다. 총을 든 손목을 잡아 위로 올리자 총알이 천장으로 발사됐습니다. 퍽. 정우는 조민석의 손에서 총을 빼앗고 그를 책상에 눌렀습니다. 끝났어요. 이제 들어요. 태희에게서 손 떼세요. 그리고 다시는 선량한 사람들을 괴롭히지 마세요. 알았어. 약속할 수 있어요? 약속. 하겠어. 정우는 조민석을 놓아줬습니다. 조민석은 바닥에 주저앉아 헐떡였습니다. 하지만 말로만 하면 믿을 수 없죠. 정우는 핸드폰을 꺼내 조민석과 쓰러진 조직원들을 촬영했습니다. 그리고 조민석의 책상 서랍을 뒤져 여러 서류들을 찾아냈습니다. 이게 뭐예요? 그건 안 돼. 서류들은 조직의 불법 활동 증거들이었습니다. 사체 장부 협박 내역 그리고 다른 범죄 기록들. 완벽하네요. 이제 이걸 경찰에 넘기면 당신 조직은 끝이에요. 제발 그러지 마. 그럼 조건이 있어요. 태희에게서 완전히 손 떼세요. 그리고 앞으로 선량한 상인들을 괴롭히지 마세요. 만약 이 약속을 어기면 이 증거들이 경찰에 넘어갈 거예요. 조민석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알았어. 약속하지. 현명한 선택이에요. 정우는 서류들을 가방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동료들과 함께 회장실을 나왔습니다. 건물을 빠져나온 네 사람은 안전한 곳으로 이동했습니다. 하지만 정우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으로 완전히 끝난 게 아니라는 것을. 형, 이제 어떻게 할 거야? 민수가 물었습니다. 경찰에 협조해야 해. 이 증거들을 넘기고 조직을 완전히 뿌리 뽑아야 해. 하지만 우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액션 이야기가 아닙니다. 가족을 지키기 위해 다시 한번 전사로 돌아가야 했던 한 오빠의 그리고 그 강인함 뒤에 숨겨진 따뜻한 사랑의 이야기입니다. 이야기는 서울 외곽의 한적한 주택가에서 시작됩니다. 봄이 막 시작되던 어느 화창한 날이었죠. 하지만 우리가 불법으로 침입한 건데. 알아. 하지만 다른 방법이 없어. 그리고 우리가 얻은 증거들은 너무 중요해. 다음 날 아침 정우는 관할 경찰서를 찾아갔습니다. 하지만 일반 형사가 아닌 조직범죄 담당 특별수사팀을 찾았습니다.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30대 중반의 형사가 물었습니다. 이름표에는 강민호 형사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조직폭력배 관련 제보를 하러 왔습니다. 정우는 가져온 서류들을 책상 위에 놓았습니다. 강민호 형사는 서류들을 훑어보더니 눈이 커졌습니다. 이게 어디서 구한 겁니까? 그건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 서류들은 진짜입니다. 조민석이라는 사람이 운영하는 조직의 범죄 증거들입니다. 강민호 형사는 서류들을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사체 장부, 폭력 협박 내역, 불법 자금 세탁 기록들. 모두 조직을 무너뜨릴 수 있는 결정적 증거들이었습니다. 이건 대단한 자료인데요. 하지만 어떻게 이걸? 저는 제 동생이 그들에게 피해를 입어서 이렇게 된 겁니다. 자세한 건 말씀드릴 수 없지만 이 증거들이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강민호 형사는 잠시 생각하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이 자료들을 토대로 수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연락처를 남겨주시겠어요? 정우는 자신의 번호를 적어줬습니다. 혹시 추가 증언이 필요하면 연락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찰서를 나온 정우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제 공은 경찰에게 넘어갔습니다. 경찰의 움직임은 빨랐습니다. 정우가 제공한 증거들을 바탕으로 조직범죄 수사팀은 대대적인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일주일 후 대규모 검거 작전이 시작됐습니다. 새벽 5시 경찰 특공대가 대룡 빌딩과 드래곤 나이트클럽 그리고 조직의 여러 아지트를 동시에 급습했습니다. 조민석을 비롯한 조직 간부 10명이 현장에서 체포됐습니다. 강태식과 그의 부하들도 모두 붙잡혔습니다. 경찰은 불법 자금 50억 원과 각종 장부 문서들을 압수했습니다. 뉴스는 이 사건을 대대적으로 보도했습니다. 서울 지역을 거점으로 활동하던 조직폭력배 일당이 검거됐습니다. 경찰은 이들이 사채업과 유흥업소를 통해 수백억 원대의 불법 수익을 올린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정우는 뉴스를 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끝났습니다. 정말로 끝났습니다. 며칠 후 강민호 형사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정우 씨 덕분에 큰 조직을 소탕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별 말씀을요. 저도 제 동생을 지키기 위해 한 일일 뿐입니다. 그래도 어떻게 그런 증거들을 구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큰 도움이 됐습니다. 앞으로도 선량한 시민들을 지켜주세요. 물론입니다. 전화를 끊은 정우는 태희에게 전화했습니다. 태희야, 이제 다 끝났어. 카페 문 열어도 돼. 정말? 오빠. 정말 다 해결된 거야? 응. 그 사람들 모두 잡혔어. 이제 안전해. 오빠. 고마워. 태희의 목소리에서 눈물이 느껴졌습니다. 기쁨과 안도의 눈물이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태희의 카페다운은 다시 평화를 되찾았습니다. 깨진 유리창은 새 것으로 교체됐고 손님들도 다시 찾아왔습니다. 어느 따뜻한 봄날 오후 정우는 카페에 앉아 커피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태희가 라떼라트를 그린 카페라떼를 가져다 줬습니다. 오빠 여기. 고마워. 정우는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고소하고 부드러운 맛이었습니다. 오빠 그때 일. 아직도 궁금한 게 많아. 뭐가 궁금해? 오빠가 어떻게 그 사람들을 다 제압한 거야? 그리고 오빠가 특수부대 출신이라는 거 나 처음 알았어. 정우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태희야, 오빠가 군대에서 뭐 했는지 말 안 했었지? 응. 그냥 해군이라고만. 오빠는 UDT였어. 해군 특수전전단. 수중 침투랑 폭파 작전을 하는 부대였지. UDT. 그게 그렇게 대단한 거야? 대한민국에서 가장 힘든 훈련을 받는 부대 중 하나야. 그리고 실전 작전도 많이 했고. 태희는 놀란 표정으로 오빠를 바라봤습니다. 그런 줄 몰랐어. 오빠가 그렇게 대단한 사람인 줄. 대단한 건 아니야. 그냥 내가 위험하니까 어쩔 수 없이 그때의 기술을 쓴 것뿐이야. 그래도 오빠가 날 지켜준 거잖아. 오빠 아니었으면 난. 태희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정우는 동생의 손을 잡았습니다. 태희야, 오빠는 항상 널 지킬 거야. 무슨 일이 있어도. 넌 오빠한테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이니까. 오빠. 두 사람은 잠시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봄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벚꽃잎이 바람에 날려 하늘거렸습니다. 그런데 오빠 그 동료분들은? 민수랑 준혁이 형, 상철이? 걔들도 다 잘 지내고 있어. 가끔 연락하고 만나고 그래. 언제 한번 소개시켜줘. 나도 인사드리고 싶어. 그래, 다음에 같이 밥 먹자. 태희는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저녁 정우는 혼자 한강 둔치를 걸었습니다. 강바람이 시원하게 불었습니다. 그는 난간에 기대어 강을 바라봤습니다. 지난 몇 주간의 일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태희가 위험에 처했을 때의 분노, 조직과 맞서 싸울 때의 긴장감, 그리고 모든 게 끝났을 때의 안도감. 정우는 자신의 손을 바라봤습니다. 이 손으로 많은 사람들을 제압했습니다. 하지만 그건 동생을 지키기 위해서였습니다. 후회는 없었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민수였습니다. 형 뭐해? 산책 중.
다음 주 토요일에 우리 다 모이기로 했어. 형도 와. 그래 갈게. 준혁이 형이 고기 사신대. 형수님도 오시고. 알았어. 전화를 끊은 정우는 미소 지었습니다. UDT 동료들과의 우정은 여전했습니다. 그들은 단순한 전우가 아니라 가족 같은 존재였습니다. 정우는 다시 걷기 시작했습니다. 앞으로 무슨 일이 생길지 모릅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태희를 지킬 것이라는 것. 그리고 필요하다면 언제든 다시 전사가 될 수 있다는 것. 하지만 평화로운 일상이 계속되길 바랐습니다. 더 이상 싸울 일이 없기를. 태희가 행복하게 카페를 운영하고 자신도 평범한 삶을 살기를. 그래 평범한 게 최고지. 정우는 중얼거리며 집으로 향했습니다. 며칠 후 태희는 카페에 특별한 손님들을 초대했습니다. 정우와 그의 동료들이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태희가 밝게 인사했습니다. 민수, 준혁, 상철이 들어왔습니다. 와, 카페 정말 예쁘네요. 감사합니다. 오빠한테 많이 들었어요. 태희는 미리 준비한 음료와 디저트들을 내왔습니다. 네 사람은 테이블에 앉아 담소를 나눴습니다. 태희 씨, 그때 정말 무서웠죠? 민수가 물었습니다. 네. 처음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요. 근데 오빠가 나타나서. 정우 형은 우리 중에서도 최고였어요. UDT에서도 인정받는 실력이었죠. 준혁이 말했습니다. 그렇게까지. 태희는 오빠를 바라봤습니다. 정우는 쑥스러운 표정으로 웃었습니다. 형님들이 과장하시는 거예요. 아니야, 사실이야. 넌 항상 최고였어. 네 사람은 옛날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UDT 훈련 시절 실전 작전 그리고 전역 후의 삶. 태희는 처음 듣는 이야기들에 신기해하며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감사해요. 제 일인데 오빠를 도와주시고. 뭐요? 정우 형 동생이면 우리 동생이죠. 당연히 도와야죠. 그래도 정말 감사드려요. 태희는 일어나서 깊이 인사했습니다. 세 사람은 손을 저었습니다. 괜찮아요. 앞으로도 뭐 필요한 거 있으면 언제든 연락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그날 오후는 따뜻하고 평화로웠습니다. 다섯 사람은 커피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웃음소리가 카페를 가득 채웠습니다. 창밖으로 봄볕이 따사롭게 내리쬐고 있었습니다. 벚꽃은 활짝 피어 있었고 사람들은 행복한 표정으로 거리를 걷고 있었습니다. 평화였습니다. 진정한 평화였습니다. 그날 밤 정우는 집으로 돌아와 소파에 앉았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오늘 태희의 밝은 모습을 보니 마음이 놓였습니다. 그녀는 다시 예전처럼 웃고 있었습니다. 그게 정우가 원했던 전부였습니다. 정우는 방으로 가서 옷장을 열었습니다. 숨겨둔 공간 안에는 여전히 그때 사용했던 장비들이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장비들을 하나하나 꺼내 보았습니다. 전술 조끼, 장갑, 로프들. 이제는 다시 쓸 일이 없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정우는 장비들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대신 조심스럽게 다시 넣어뒀습니다. 혹시 모르니까. 또다시 태희가 위험에 처한다면, 또다시 누군가 도움이 필요하다면 그때 다시 이것들을 꺼낼 수 있도록. 평화가 계속되길 바라지만 만약을 위해 정우는 숨겨진 문을 닫고 옷장을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소파에 다시 앉아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태희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오늘 즐거웠어. 잘 자. 곧 답장이 왔습니다. 나도. 오빠 정말 고마워. 사랑해. 정우는 미소 지으며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창밖의 밤하늘을 바라봤습니다.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평화로운 밤이었습니다. 정우는 스스로에게 다짐했습니다. 앞으로도 태희를 지킬 거야.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여기 있는 한 태희는 안전할 거야. 그리고 그는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오랜만에 편안한 잠을 잘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한 달이 더 지났습니다. 태희의 카페는 날로 번창했습니다. 사건 이후 오히려 동네 사람들의 응원이 더 커졌습니다. 그 어려운 일을 이겨낸 용기 있는 사장님을 응원하고 싶다며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태희는 카페를 확장할 계획도 세우고 있었습니다. 옆 가게가 비었는데 그곳을 임대해서 카페를 넓히는 것이었습니다. 오빠 어떻게 생각해?
태희가 설계도를 보여주며 물었습니다. 좋은데? 공간도 넓어지고 손님도 더 받을 수 있겠네. 그치? 나도 그렇게 생각해. 자금은 괜찮아? 응, 이번 달 매출이 좋아서. 그리고 대출도 좀 받으려고. 필요하면 오빠가 도와줄게. 고마워, 오빠. 근데 오빠 돈도 필요할 텐데. 괜찮아. 오빠는 충분히 있어. 내가 필요하면 언제든 말해. 태희는 감동한 표정으로 오빠를 안았습니다. 오빠 사랑해. 나도. 그날 저녁 두 남매는 함께 저녁을 먹으러 갔습니다. 근처 한식당에서 삼겹살을 구워 먹으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오빠 요즘 회사는 어때? 바쁘지. 새 프로젝트가 들어와서. 오빠도 무리하지 마. 건강이 제일 중요해. 알았어. 너도 카페 일로 너무 무리하지 말고. 응. 평범한 대화였습니다. 하지만 이런 평범함이 정우에게는 가장 소중했습니다. 동생과 함께 밥을 먹고 이야기를 나누고 웃는 것. 이것이 그가 지키고 싶었던 일상이었습니다. 태희는 카페를 운영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단골 손님들은 이제 친구가 됐습니다. 특히 같은 건물에서 꽃집을 운영하는 은지 언니와 친해졌습니다. 은지는 태희보다 3살 위였고 밝고 활발한 성격이었습니다. 태희야, 오늘 저녁에 시간 돼? 응, 왜? 우리 같이 요가 수업 들으러 가자. 근처에 새로 생긴 요가 센터가 있대. 요가? 나 한 번도 안 해봤는데. 괜찮아. 나도 초보야. 같이 배우자. 그래, 좋아. 태희는 새로운 취미를 시작했습니다. 요가를 하면서 몸도 마음도 건강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리고 은지 언니와 더 친해졌습니다. 어느 날 은지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태희야, 저번에 그 일 많이 무서웠지? 응. 정말 무서웠어.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 근데 내 오빠가 해결해 줬다며? 오빠 진짜 멋있다. 응, 우리 오빠 최고야. 나도 한번 소개시켜줘. 오빠 친구분들도. 태희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음에 기회 되면. 몇 달이 흘렀습니다. 계절이 바뀌어 여름이 왔습니다. 태희의 카페는 성공적으로 확장을 마쳤고 더 많은 손님들로 붐볐습니다. 정우는 여전히 보안업체에서 일하며 평범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평범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필요하다면 언제든 전사로 돌아갈 수 있다는 것을. 어느 날 정우는 뉴스를 보다가 흥미로운 기사를 발견했습니다. 조직폭력배 조민석 일당 1심에서 징역 10년 선고받아. 기사를 읽어보니 조민석과 그의 조직원들은 모두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강태식도 징역 5년을 받았습니다. 정우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정의가 실현됐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한 일에 대한 대가를 치르고 있었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강민호 형사였습니다. 정우 씨 소식 들었죠? 네, 방금 뉴스로 봤습니다. 정우 씨 덕분입니다. 그때 제공해 주신 증거들이 결정적이었어요. 다행입니다. 그리고 감사패를 드리고 싶은데 받으실 수 있나요? 아니요, 괜찮습니다. 저는 그냥 제 동생을 지킨 것뿐입니다. 그래도 정말 괜찮습니다. 대신 앞으로도 선량한 시민들을 잘 보호해 주세요. 물론입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전화를 끄는 정우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푸른 하늘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그는 조용한 영웅이었습니다. 누구도 그의 이름을 알지 못했습니다. 신문에도 뉴스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명예나 인정이 필요한 게 아니었습니다. 단지 동생이 안전하고 행복하면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가을이 왔습니다. 낙엽이 물들고 선선한 바람이 불었습니다. 정우와 태희는 함께 등산을 갔습니다. 북한산을 오르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오빠 요즘 행복해? 응, 너는? 나도. 카페도 잘 되고 좋은 사람들도 많이 만나고. 모든 게 오빠 덕분이야. 무슨 소리야? 내가 열심히 해서 그런 거지. 아니야. 오빠가 날 지켜줘서 내가 이렇게 행복할 수 있는 거야. 태희는 걸음을 멈추고 오빠를 바라봤습니다. 오빠 그때 정말 무서웠어. 혼자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았어. 근데 오빠가 나타나서 마치 영웅 같았어.
영웅까지는. 진짜야. 오빠는 나한테 영웅이야. 세상에서 가장 강하고 가장 든든한 사람. 정우는 동생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태희야, 오빠가 약속할게. 앞으로도 계속 널 지킬 거야. 무슨 일이 있어도. 오빠. 너는 오빠한테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이야. 부모님도 안 계시고 우리 둘밖에 없잖아. 그러니까 오빠가 항상 내 곁에 있을 거야. 나도 오빠 곁에 있을 거야. 오빠가 힘들 때 내가 도와줄게. 고마워. 두 남매는 다시 걷기 시작했습니다. 정상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올라갔습니다. 정상에 도착했을 때 아름다운 경치가 펼쳐졌습니다. 서울 시내가 한눈에 보였습니다. 높은 빌딩들, 한강,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도시. 와, 정말 예쁘다. 그러게. 두 사람은 바위에 앉아 경치를 감상했습니다. 바람이 시원하게 불었습니다. 오빠, 우리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행복하자. 그래, 그러자. 약속이야. 약속.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 미소에는 따뜻한 사랑과 믿음이 담겨 있었습니다.